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나왔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일은 이번 주를 넘겨 다음 주 중후반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방위로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집무실뿐 아니라 관저까지 수색했습니다. 영장에는 오세훈 시장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외치던 백혜련 의원의 얼굴에 누군가 계란을 던졌습니다. 아니 못 던지게 계란 던졌어. 계란 던졌어 지금. 계란 던졌어. 네, 현장은 처음부터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헌재 정문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건너편에 있는 탄핵 반대 시위대가 부부젤라를 불고 또 사이렌을 틀어서 방해하기도 했고요. 회견 초반부터 이렇게 삶은 계란을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바로 옆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추경호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뒤에서 이렇게 피켓을 번쩍 들어올려서 좀 신경전이 오가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백혜련 의원의 얼굴에 계란을 던진 겁니다. 솔직히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아픕니다. 이게 가까이에서 맞았으면 괜찮을지 모르는데 이거는 찐계란인가요? 혹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 앞의 집회는 더욱 과열되는 가운데 헌재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일자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윤 대통령의 선고일은 그 다음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한덕수 총리 일정만 나왔다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 기일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김유정, 박상수 의원께 차례로 질문을 드리죠. 윤 대통령의 선고 기일은 그 바로 다음이 될까요?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가 먼저니까요. 다음 주 중이나 혹은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더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총리보다는 늦게 나오는 거는 이제 뭐 명백한 사실로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국민들의 아우성을 다 듣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날짜가 늦춰진다면 아마 헌재에 대한 원망이 더욱 커질 거라는 것도 뭐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다양한 추정들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완벽한 어떤 결정문을 쓰기 위해서다. 예. 갈등이 참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완벽한 결정문 때문이다. 혹은 뭐 한덕수 총리하고 내란 혐의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내려고 한다, 같은 날 선고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절차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헌재도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보통 한 이틀 전, 뭐 사흘 전 선고다, 혹은 뭐 예외적으로 당일날 그 선고기일 지정해서 바로 발표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다양한 추측들이 나왔었는데 결국 일단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4일 전에 지금 기일을 지정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하고 같은 날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유가 하나 있었죠.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그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결론도 우리가 미리 예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또 갈등이 더 첨예하게 되는 거 아니냐, 결과에 따라서는. 그래서 아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같은 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한 총리가 먼저예요. 그래서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언제 지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조속히 지정하지 않으면 정말 이제는 화살이 헌법재판소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마저 드는 요즘입니다. 예. 네, 제가 아무래도 법률가다 보니까 이 법조계에서 도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여의도는 서초동을 모르고 서초동은 여의도를 모른다. 예. 오늘 제가 오는 길에 이 속보를 접했는데 많은 경우 이제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법률가들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한덕수 총리가 먼저 나오는 게 맞기는 했거든요. 왜 예. 그러냐면 쟁점 자체가 한덕수 총리는 많지가 않아요. 그에 비해서 대통령은 현재 다퉈진 쟁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쟁점들이 적은 것부터 먼저 결정이 나오고 쟁점이 많은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따졌을 땐 그게 그냥 하나의 그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덕수 총리랑 대통령이 같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약간 좀 이게 정치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한덕수 총리 선거부터 먼저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것을 보니까 확실히 서초동은 여의도와는 그냥 다른 네. 서초동의 논리대로 가는구나. 그래서 여의도가 서초동을 모른다라는 이 말이 이번에도 또 성립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서초동과 여의도를 함께 경험한 김용란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현재는 서초동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예. 안국동인가요? 예. 서초동이라고 의미하는 거는 뭐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 쪽이고 헌법재판소는 법원과는 또 다른 헌법기관입니다만 사실은 이게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 쟁점이 적냐?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냐 아니면 3분의 2를 넘기는 찬성이 필요했느냐. 그거의 문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있어서 뭐 내란 죄라는 단어가 탄핵소추 이후에 빠진 게 이른바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해치느냐. 사실은 이 후자의 문제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거는 뭐 동일성을 해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만 절차적으로도 한덕수 총리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고 탄핵 사유에 있어서도 비슷합니다. 감명하기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탄핵 사유가 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12월 3일 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가 되느냐 마느냐. 뭐 탄핵의 쟁점에 있어서도 뭐 경중을 가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시작하면서 헌재가 약속한 게 있거든요. 어떤 사건보다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예. 시기적으로도 대통령 탄핵이 먼저 됐고 그다음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른바 선입선출법에 의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헌재가 지금 2월 25일 변론 종결하고 거의 4주가 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다음 주에 선고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다음 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도 있잖아요. 일정이 좀 맞물리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일은 오래전부터 이제 공지가 됐던 사안이고 예. 2월 25일 탄핵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그 이전에 3월 26일 이전에 헌재 선고가 있을 것으로 모두가 예상을 했고 그것이 상식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 지금 깨져버렸습니다. 그 깨지는 가운데 여러 주장들이 있었는데 가령 윤상현 의원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일인 3월 26일 이후에 탄핵 선고를 예상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께서는 3월 26일 날 이후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및 국민의힘 의원의 예상과 그리고 그 요구가 사실상 받아들여지는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다양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시선에 보면 이거 헌재가 국힘, 특히나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있는 국힘과
내란 세력의 눈치를 더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더 하지 않을 수 없고 헌재가 헌법 수호보다는 정치적 일정, 정치의 논리에 더욱더 휘말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적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3월 26일 이후로 이제 미뤄진 건데 헌재가 지금의 국민들로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과 비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재 스스로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앞으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유감입니다. 3월 26일이라고 하는 미리 공지된 일정을 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결정됐다고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정말 누가 지킬 것인지 정말 국민을 암담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해석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큰 불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상수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일자를 감안한 헌재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세요? 헌재가 이번에 절차나 이 과정에 있어서 예. 저는 이제 적법한 절차를 다 지켰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 그 신문 조서가 내용 부인만 되면 이 증거 능력이 상실되는 이러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반영되지 않도록 평의해서 결정한 사안 같은 것이 아주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너무 정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저도 많은 방송들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와서 이제 조국혁신당 대변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는 헌재의 정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저한테 지금 꽤 색다르게 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글쎄 헌재가 과연 법률에 따른 판단만으로 끝이 날지 아니면 정치적인 고려를 할지는 헌재의 결정문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지금 이제 이 날짜를 좀 뒤로 이렇게 잡게 된 것은 평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평의에서 쟁점들이 지금 정리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아까 김용남 의원님 말씀과는 다르게 사실 한덕수 총리는 단 한 번만 변론 기일이 잡혔어요. 예. 그에 비해서 대통령은 11번이나 했단 말이죠. 그러면 11번 동안 다투면서 쟁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쟁점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한덕수 총리는 딱 한 번 하고 끝났으니까 쟁점들이 그렇게 많이 충돌되는 게 많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 건데 사실 변호인들이 주장하면 주장한 걸 하나하나 다 판단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지금 다퉈지고 있는 것 같고 굳이 이 부분까지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은 헌재의 그 선입 선출 원칙이 어겨졌다, 정치적인 주장에 흔들렸다라고 입장을 냈고요. 한덕수 총리의 선거부터 먼저 잡혀서 유감이다라는 입장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일정이 정해져서 다행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소식이 들리는 와중에 상식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국회에서 김건희 상설 특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찬성이 179표, 반대가 85표, 기권이 1표가 나왔습니다. 상설 특검안이 통과된 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재로서는 특검의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임명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도 조금 뒤에 따져보기로 하죠. 민주당 의원들 오늘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앞서 보셨듯이 계란 세례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곧바로 착수했고요. 시위대 강제 해산까지 나선 상황인데 이걸 간단히 볼 일은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백혜련 의원이 상당히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법적 대응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던데 뭐 부상이 좀 심하지 않기를 얼굴이 내일 아침 되면 멍들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도 드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헌재 앞에 100m 이내에서는 지금 집회 시위가 금지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로지 가능한 것은 1인 시위하고 이제 기자회견의 형태로만 가능한데 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하는 파면 촉구 기자회견 하고 있는데 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보입니다. 아까 화면에도 잡혔었는데
12월 3일 밤에 계엄 해제 의결할 때 어떻게든 시간을 늦추려고 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나왔던 분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계엄 해제 의결을 제 시간에 못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아마 방송도 못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버젓이 저기 가서 지금 무슨 1인 시위를 하고 있는지 참 호환무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런 식의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 이런 양상들이 선전선동하는 그런 결과물로 지금 오늘의 이 계란 투척 사태가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명확하게 경찰의 경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선고일에는 헌재 주변을 무슨 진공 상태로 만들 거라는 둥, 차벽을 세워서 어떻게 할 거라는 둥, 가포 비상령을 발동할 거라는 둥 이렇게 얘기는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아침과 같은 이조차도 지금 못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경비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경찰이 저 정신 바짝 차려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투척한 사람이 누군지는 반드시 찾아내서 과거 전례에 비추어 봐도 다 실형 받았거든요. 이거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저는 물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만약에 달걀이 아니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 경계를 강화해야 될 것 같고 정치권에서도 조금 이 지지자들 양쪽이 쫙 갈라졌는데 조금 자제시키고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보면 그냥 나서가지고 헌재를 쳐부수자, 헌법재판관들 이름 호명하면서 밟아 이런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지금 흔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당론은 아니야. 당론은 승복해야 돼. 민주당도 빨리 얘기해. 승복하라고. 이런 얘기를 또 지도부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안타깝게 발생을 했는데요. 정말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도 좀 자제시켜야 되고 예. 지도부가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자제하자. 이런 일은 정말 미연에 방지하자. 흥분을 가라앉히자. 이런 일 동시에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의 선동에 의해서 야당 의원 테러가 일어났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백혜련 의원이 이런 테러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런 정치 테러, 이러한 테러는 사라져야 된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 확실히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계엄 해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진행됐던 국회에서의 과정이 민주당 단독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 당에서도 당시 계엄 해제의 표결에 동참했던 의원들이 있었고 저도 당시 계엄 당일날 국회 현장에 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마치 혼자서 다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 모두 조용히 겸허히 기다리면서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시위는 우리 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당의 지지자들 모두가 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게 양당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제를 시켜야 되는 문제지. 지금 현재 백혜련 의원이 이렇게 먼저 당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당 의원도 또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양당의 어떤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자제시키도록 노력을 해야지 더 이렇게 싸움을 붙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왜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민주당도 그 의사를 밝혀주고 각각의 지지자들을 조금 더 자제시키는 방향으로 이 문제들을 이렇게 좀 차분하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탄핵 변론이 시작되고 나서 헌재에 몰려가신 분들이 누구십니까? 권성동 의원 몇 차례 가서 헌재에 졸속 심사하고 있다고, 집중 심리를 하고 있는 것을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고 헌재를 계속 몰아붙이고 헌재의 탄핵 변론마저도 계속 불복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때 야당 의원들이 헌재 옆에 간 적이 있습니까?
간 적 없고요. 여당 의원들이 특히나 권성동 의원이 계속 추동해서 헌재에 계속 몰려가서 기자회견하고 헌재에 대한 불복 그리고 헌재에 대한 불신을 계속 조장을 했습니다. 그 조장했던 그 먼저 했던 것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것 이런 것들은 다 지금은 다 잊어버렸으니 다 필요 없고 왜 민주당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느냐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헌재가 그동안 지켜왔던 여러 관례와 선례에 따라서 4주 가까이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의 민생을 봐서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지연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국민의 심정을 담아서 야당 의원들이 헌재 앞에 가서 평화롭게 기자회견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으며 그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계속 지연시키는 것을 계속 추동하고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분이 삼선 의원들 모아놓고 장애투쟁하는 것에 대해서 고생 많다라고 해서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최근에도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폭력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고 먼저 반성부터 먼저 하시고 남에 대한 비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론 네. 듣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랑은 조금 달라서요.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정당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 22명의 당협위원장 서명에 참여한 당협위원장이고요. 그리고 탄핵 찬성에 대한 입장에도 동의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개업날 현장에 로텐도홀에 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씀하신 조국혁신당의 대변인님께서는 개업날 현장에 어디 계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치는 장면에 우리 당 당직자들도 저를 포함해서 같이 바리케이트를 쳤던 사람들이에요. 민주주의가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쪽 날개에서만 한다고 지켜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던 정치인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이번에 재판 절차가 법적으로 옳지 못하게 그렇게 진행된 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률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의 인용과 기각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각하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들이 모두 인정되는 것이 민주주의인 거죠. 그런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처럼 당대표의 이름을 걸고 있거나 당대표의 명에 따르면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돼서 일치돼서 나가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생각이 모여있는 정당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이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만하시죠. 여기까지 할게요. 자, 어디까지 얘기하다 네. 아니 헌재 앞 달걀 세례 예, 달걀 세례 하다가 얘기했군요. 지금 너무 엉뚱한 예.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헌재 앞에서 달걀 세례, 이 달걀 세례라는 표현도 사실 언론에서 쓰고 있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가볍지 않은 일이에요. 법적으로 따지면 폭행치상 내지는 상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날아와서 이제 백혜련 의원 앞면에 계란이 부딪혔는데 아마 멍이 들거나 뭐가 상처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법률적으로는 폭행치상 내지는 상해죄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게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으로 잡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거든요. 근데 저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경찰이 그 맞은편 쪽에 있던 탄핵 반대 일종의 집회를 하던 사람들을 강제 해산시키면서 현장에서 범인을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주변에 있는 CCTV를 통해서 범인을 밝혀내겠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CCTV가 제대로 잡았을지 아니면 상당수의 그 전에 설치된 CCTV는 이게 화질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 얼굴이나 이런 게 식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범인 체포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지금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치 관련한 폭력의 행사, 뭐 예를 들어서 서부지법의 난동 사태 같은 거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 내지는 뭐 상해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멈춰야 되고 그리고 국가 공권력의 확실한 집행이 좀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그렇고요. 경비를 강화하고 무슨 드론도 날리는 거를 막겠다. 애들 학교도 그날 못 가게 하겠다. 온갖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버젓이 보고도 달걀로 이 폭행하는 그거를 눈앞에서 놓친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죠. 범인을. 버젓이 경찰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놓고도 지금 어떻게 큰 소리를 치면서 경찰에서 경비를 강화해서 탄핵 선고하는 날 이런 폭력 사태 내지는 여러 가지 가능한 이런 그 사태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일이 오늘 발생을 했다고 보고요. 오늘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범인도 빨리 색출해야 되지. 눈앞에 놓친 범인을 이제 색출하겠다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한심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다른 모든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말 걱정입니다. 네, 저 자리에 언론사의 카메라도 많았기 때문에 혹시 잡혔을 수도 있고 언론사에서도 영상들을 자세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봤던 오늘 헌재안 모습 자세히 한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했고 건너편에는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이 있었고요. 자, 저렇게 반대쪽에도 카메라를 한 번씩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카메라에 잡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기자회견 장소와 불과 한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모습도 앞서 언급해 주셨고요. 여야 의원들이 이 상황을 겪으면서 현장에서 날선 발언들이 오고 가기도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내란 공범 추경호가 여기 와 있구만. 나 어디 와 있는가 했더니 왜 안 나타나 했더니 내란 공범 추경호가 여기 와 있네. 불법 체증해야 돼요. 여기 엮이시면 안 돼요. 언론 여러분, 여기 집시법 다 위반입니다. 여기 다 체증해주세요. 추경호가 이렇게 망가졌어? 이렇게 망가졌어. 추경호는 내란. 예,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아직 안 나오면서 계속 시간이 가고 있고 갈등도 현장에서 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까지 헌재 앞에서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씁쓸한데 윤재관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다른 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장에서 저렇게 방해하는 행위를 버젓이 하는 그런 행위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는지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추락을 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나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란을 같이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위법의 혐의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당국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저렇게 버젓이 다른 당 의원들의 합법적인 기자회견마저도 방해하는 것은 대단히 지지자들에게도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고 매우 안 좋은 것이죠.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의 그 의사 표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거면 문제 제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꼭 물리력을 사용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타기에서 여야가 모두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잘못이 시작이 됐는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혼란이 더 커질 것이다. 아니다, 불가피하다. 맞서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을 듣고 다음 질문으로 이어갈게요. 최상목 대행의 그 반헌법적 태도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굳이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하고 2명만 임명을 한 데에 대해서 다시 헌재가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적인 태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네. 임명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야당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본인은 이렇게 반헌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면서 국민을 향해서 헌재의 결정을 수용해달라, 승복해달라 이런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앞뒤 안 맞는 궤변입니까? 그러니까 고난 대행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 그런 인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단 탄핵 절차는 이제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시기는 아직 못 박지 않았거든요. 시기는 좀 차차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침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 그 결론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본인의 위헌적 태도에 대해서는 좀 반성과 솔직한 사과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든지 그냥 다 미루고 있고 떠넘기고 있고 지난번에 내란 상설특검도 그냥 뭐 절차도 밟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그것도 위법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면서 뭐 몇 가지를 겸직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만 거듭하고 있는데 뭐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권력 삼부의 어떤 그 부작위적 행위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선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뭐냐면 2009년에 이 종편 방송이 생기는 것과 관련됐던 미디어법 관련된 미디어법에서 국회가 이제 약간 날치기로 통과했다라는 그 관련돼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있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2번째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했던 검수완박 입법안에 대한 역시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했던 결정들이 있습니다. 입법부의 그와 같은 행동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입법 절차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그 문제는 입법부가 알아서 풀어나갈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해서 유무효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죠. 덕분에 우리는 위헌 위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디어법에 따라 종편방송이 시작됐고 검수완박 입법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죠. 그 법리가 이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위법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명 여부나 이런 것은 행정부 그리고 탄핵 여부는 입법부에서 해라 이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바로 위헌 위법하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라던가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라던가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한 가처분이 허용돼야 된다라던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강제성이 사안이죠. 없다. 그렇죠. 말씀이네요. 그거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다른 권력 삼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미디어법과 그리고 검수완박 입법 이 2가지에서 이미 보여준 태도입니다. 예. 다른 의견 있으시면 들어볼까요? 그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권한쟁의 심판은 아무 의미가 없는 절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가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한 권한 침해다라고 헌재가 결정을 했고 우리 법에 의하면 즉시 하도록 그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대한 이행은 즉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권 분립이라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이다? 아니 그런 논리대로 하면 권한쟁의 심판도 아무 의미가 없는 절차가 돼버리고 뭐 그 논리를 계속 주장하다 보면 헌재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도 헌재의 결정이고 그거는 나는 안 따를래 해버리면 그만이라는 뭐랄까요 그 국힘에서 여차하면 헌재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 논리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주장이라 그거는 법리적으로도 옳지 않아 보이고
좀 너무 위험한 주장 아닌가 싶습니다. 예, 30초만 드릴게요. 권한쟁의 심판 자체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헌법학자들도 그렇고 법률가들도 당시 미디어법 판례와 검수완박 판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약간 어떻게 보면 흠결 같은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견해를 누차 천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빨리 승복에 대한 의사를 밝혀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헌재 결론에 대한 승복은요 딱 한 사람만 하면 돼요. 지금 피청구인 윤석열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도 여기저기 방송에서 늘 얘기했지만 승복 안 할 도리가 있느냐. 그건 너무 당연한 배고프면 밥 먹는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헌재 결론에 대해 승복해야 되는 거는. 그런데 국민의힘이야말로 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할 거 다 합니다 지금. 의원들이 가서 뭐 릴레이로 시위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헌재 처부 쓰자고 현역 의원이 얘기하죠. 첩보영장 집행할 때 그 앞에 가로막으면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지를 않나. 그다음에 극우 집회에 가가지고 참여해서 온갖 얘기를 다 쏟아내질 않나. 그러면서 이거는 당론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권성동 의원, 그 원내대표의 지금 일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승복할 거야. 왜 민주당, 왜 야당 너네 승복한다는 얘기 안 해.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총구가 향해야 될 곳은, 총구란 말은 좀 어폐가 있네요. 그 얘기를 주장해야 되고 요구해야 되는 곳은 지금 저 용산에 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승복의 선언을 해야 되는, 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지금 피청구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너무 황당한 일을 다 할 건 다 하면서 당론은 아니에요. 우리는 승복할 거예요. 이 얘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이 소식을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오세훈 시장의 집무실과 공관에 들이닥쳤습니다. 명태균 씨가 운영한 업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오 시장의 측근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직접 오 시장을 겨냥한 겁니다. 오 시장은 신속한 수사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또 포렌식에도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정책 실패와 명태균 리스크를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권에서도 벌써부터 오 시장에 대한 정책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서입니다. 조금 성급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은 서울의 부동산 값이 오히려 지금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면 초과의 오세훈 시장, 명태균 게이트는 전국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까요? 예,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고 있고 그와 별개로 검찰의 수사는 더욱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압수수색 네. 범위가 집무실, 관저까지 다 포함됐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전방위 수사라고 볼 수 있나요? 물론 압수수색 영장의 그 압수 대상의 기간은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4월 7일 날 실시됐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기간, 그 의혹과 관련한 거, 그리고 작년 9월 초에 발생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이후 관련된 사건으로 기간은 조금 제한이 돼 있습니다만 관저뿐만 아니라 사무실 그리고 최측근인 전 부시장의 사저까지 장소로 보면 꽤 광범위한 범위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이제 집행이 됐는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한 정책적 실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법 리스크까지 겸하게 돼서 이른바 그 설상가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이 수사 결과 뭐 기소가 된다든지 결정적인 증거와 관련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고 뭐 마무리가 된다면 형태 자체가 이슈가 이슈를 덮어서 오히려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막 올라오는 과중에 사법적 이슈로 덮어버리는 형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를 눈여겨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 서울시장이잖아요. 이 관련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35일 만에 180도 정책을 뒤집는 이거는 대권 주자로서는 정말 뼈아픈 실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압수수색 영장에 뭐 당연할 수도 있지만 피의자로 오세훈 시장이 적시가 됐어요. 아무래도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명태균 씨가 여러 정치인들이 뭐라고 했죠? 국민의힘 30명 의원 한꺼번에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콕 집어서 오세훈, 홍준표 두 시장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또 해왔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오세훈 시장도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신속하게 빨리 수사해달라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사전에 좀 예상을 했던 바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토지거래 그 허가 그 문제 한 35일 만에 이 정책을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린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조기 대선의 뜻이 뭐 상당히 있는 걸로 보였는데 어떤 뭐 신뢰감이랄지 안정감이랄지 도덕적으로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 또 말이 바뀌었잖아요. 해명이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 종합적으로는 상당한 타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뭐 피의자 적시는 당연한 것이고요. 향후에 지금 말이 달랐던 것, 거짓 해명이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면 그 대납했던 측근 김한정 씨도 뭐 3번인가 조사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차례는 오세훈 시장이다라는 것을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통지서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명태균 씨 관련 사건에서 주요 정치인들이 많이 거론되긴 했는데 이렇게 가시적으로 공개적으로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보이네요. 국민의힘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털고 갈 것은 빨리 털고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반응이 좀 있고요. 예. 사실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제가 대변인으로 재직 중이던 작년에 이미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했죠. 그래서 당사 압수수색을 당한 바가 한 번 있고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는데 오세훈 시장 쪽의 인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자신들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떳떳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수사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뭐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보도도 제가 접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당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정말 주요한 자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이러한 수사는 정치적인 어떤 영향이 되지 않도록 검찰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명태균 씨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밝히는 것은 검찰 수사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나타냈고요. 검찰이 저를 부르면 수사 마무리 단계다라면서 자신은 당당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지막이 되겠다는 것은 본인의 소망일 뿐이고 첫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명태균 씨가 계속 오세훈과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한 것이 오세훈 시장이 해명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난 것들이 많이 있었죠. 뭐 만남의 횟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재보궐선거의 초기에 관계를 끊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막바지까지 소통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계속 이제 황금폰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신뢰, 믿음은 국민적으로는 없는 상황에 지금 압수수색까지 강제 수사까지 시작됐기 때문에 사면 초과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사법 처리 이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다음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좀 초미의 관심으로
오늘부로 옮겨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명태균 씨가 지난주에 이런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과 관련돼 있는 수사는 대구지방검찰청 정도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검찰 전체가 붙어서 해야 될 만큼 초대형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 홍준표 시장이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관역이 홍준표 시장으로 갈 개연성이 커질 것이다 보고 관전 포인트가 오늘부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명태균 씨가 다음 주 국회에 출석할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합니다. 지난번에는 나가겠다, 몸이 불편하긴 하지만 나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시 못 나올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오늘 본회의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국민의힘은 김건희 상설특검 법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부결이었고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추진을 했고 개혁신당도 찬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통과는 됐습니다. 앞서 의석 수에 맞춰서 192명이 찬성을 했나요? 172명이 찬성했나요? 예.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는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상설 특검도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찬성이 179명이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상설 특검 법안이 통과가 됐어도 이건 거부권 행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다만 대통령, 지금으로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죠. 임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가 또 급부상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는 또 임명 안 할 게 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온 행보로 봐서는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질 것 같아요. 내란 특검도 사실은 계속 부결되고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내란 상설 특검을 통과시켰는데도 그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란도 지금 그 명확하게 지금 전후 관계가 다 밝혀지지 않았고 뭐 경호처의 서버 압수수색이랄지 이런 것들 지금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월아 내월아 넘길 것 같아요. 언제까지 넘기느냐. 헌재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는 날까지 계속 뭉개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특검법을 대체할 만한 것을 고민하다가 상설특검이라도 하자. 여러 가지로 조금 여건은 협소하지만 그거라도 해보자. 그래야지 실기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야당이 그렇게 요구하고 해서 된 건데 이조차도 지금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명태균 씨도 나온다 그랬다, 안 온다 그랬다가 오락가락 하잖아요. 저는 헌재의 탄핵 그 선고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 본인이 더 그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이조차도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통과시켜 놓은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을 할 거고요. 이거는 시간의 문제다. 다만 최대행의 이런 행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의 문제다. 다른 의견들은요? 글쎄요, 이게 상설특검 법안이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그 임명을 하는 자리들을 언제까지 임명해야 된다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그것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어떤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지금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자리들 중에서 임명 안 된 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전부 다 위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그렇게 하기는 또 어려운 지점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검찰의 수사가 이미 있었던 사안이었고 그런 사안이었는데 어찌 보면 민주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독으로 통과를 시킨 다음에 또 한 번의 대결의 정치로 몰고 가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더 유발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과연 어떤 진실을 규명하거나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단독 통과가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임명 자체에 대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에 달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재관 의원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
어떤 법에 어떻게 규정이 돼 있든 간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자율성을 갖고 있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은 왜 만들어져 있으며 입법부는 왜 필요합니까? 아시다시피 상설특검에는 다시 한번 법조인이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관련해서 대통령은 즉시 무엇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즉시라는 걸 왜 넣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을 언제 하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하면 임기 다 끝나고 하시죠. 그러면 5년의 임기를 왜 뒀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시면 국가 운영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의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게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야 간에 특검이나 개별 특검을 하기보다는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현행 제도를 이용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밝히자는 취지로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입법화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합의를 가지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팩트를 확인하자. 그리고 거기에 맞는 형사적인 책임을 지우자라고 하는 것에 거부한다면 결국 딱 두 가지죠.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것마저도 거부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특검의 명분을 계속 쌓아주는 그런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공동체의 기본적인 약속이 다 무너집니다. 그 사회의 신뢰 자본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정말 국민의힘이 몇 번에 걸친 집권을 했던 이 정당으로서 좀 기본적인 책임감과 염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상설특검마저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은 이제 위원장당으로서 해산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반론하시겠어요? 네. 하시고 김용남 의원께 임명 하겠습니다. 가능성 질문 드릴게요. 29번의 탄핵과 한 번의 계엄이 있었던 지난 3년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굳이 대립의 각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시점에 저는 그러한 면들에 있어서 우리가 당시 계엄을 해제할 때 국회에서 함께 풀었습니다. 그걸 한번 다시 되살려 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국민의힘은 12월 14일 날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될 때 일부 의원이 동참한 거를 대단히 강조합니다만 사실은 극히 일부였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고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에 찬성할 때에 일부 국힘 의원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 들어서 29번의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것, 물론 저도 숫자적으로 대단히 많았고 그리고 불필요한 탄핵소추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탄핵소추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법률안이 거부권의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법률안 거부권을 권한 행사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법률로서 확정된 것은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 그 법률도 지금 다 무시하고 있는 것이 집권 세력이 오히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파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고요. 대통령에게 가장 가까운 친인척, 자식, 또 형제, 이번 정부는 특히 배우자가 문제입니다만 이렇게 여러 번의 의혹에 대해서 단 한 번의 특검, 상설특검을 포함해서 개별 특검도 다 거부하고 한 번의 특검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정권도 없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의 다양한 의견 잘 들었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선고가 왜 늦어지나 이고 초대 손님은 매우 특별한 이력을 보유한 전문가입니다. 기자 시절에는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법조계를 깊게 취재했고 지금은 헌법을 연구하는 법학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시각뿐 아니라 대중의 시각에서도 궁금증을 잘 풀어줄 것 같아서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기자로서보다 헌법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최근에 일련의 상황을 보면 어깨가 더 무거우실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는 그 박사학위 딴 지 한 달밖에 안 돼서요. 제가 예. 어깨가 무겁지는 않은데 예. 그 주변에 이제 헌법 교수들이나 선생님들은 굉장히 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지금까지 사실 여러 이유들을 추측을 했고 또 뭐 그 JTBC에서 준비하신 이제 질문 뒤에 나오겠지만은 뭐 의견을 조율한다던가 뭐 보충 의견을 쓴다던가 이런 것으로 사실은 예상을 해왔는데 오늘 이제 한덕수 총리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선고하기로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은 또 그 다음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어떤 그 시기를 고려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기를 고려했다고요? 예.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고 그 뒤에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뭐 처음부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일단은 지금대로라면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덕수 총리 사건을 선고한다면 부총리 대행에서 다시 총리 대행으로 한 번 더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선거 관리를 두 사람이 나눠서 한다는 건 좀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 애초에도 한덕수 총리 사건을 먼저 하고 윤 대통령 사건을 하든가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동시에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기각이냐 인용이냐는 것은 판단하지 않고 일단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일정 부분 선거 관리를 하다가 넘겨주고 이런 식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 고려를 했을 것이다. 이 판단이시네요. 예, 헌법재판소가 무슨 정치에 관여해서 그 선거 관리를 두 사람이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고려하진 않았겠지만 예. 어쨌든 밖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그 대립이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 하나하나 예민하게 여론이 반응하는 상황에서 그 정도 고려는 뭐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헌재 공보관이 어제 기자들에게 한 저녁 6시쯤 됐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선고 일정을 공지하지 않는다, 발표하지 않는다라고 알렸어요.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경우는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 알렸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뭐 현장 취재하면서 저런 공지를 잘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만큼 지금 워낙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어서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뭐 앵커께서도 잘 아시지만 사법기관이라는 곳이 워낙에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뭐 그 언제 선고를 하겠다도 아니고 선고를 안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외부에서의 어떤 추측, 이번 주 금요일은 한다, 여기가 예언 성지다, 뭐 이런 것까지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 금요일 날 안 했을 때, 그 적어도 이제 금요일 날 선고를 한다면 어제까지는 공지를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선고를 안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준 것 같고, 예. 그것은 불필요한 어떤 오해와 뭐 그것으로 인한 또 다른 비난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헌재가 지금 어느 상황일까요? 평일을 한창 진행하고 있을까요? 거의 마지막 단계일까요? 아니면 평일을 마치고 평결 정도를 남겨놓고 있을까요? 거의 뭐 평결만 남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평이라는 것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일으킨 구체적인 행위들, 팩트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게 헌법의 어떤 조항인지 뭐 그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리하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 예를 들어서 의회 민주주의와 상권분리 위반인지 뭐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갈 텐데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그 결정문을 쓰는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쓸지 그것 정도를 조율하기 위해서 평의를 하는 것이지 뭐 실체적인 내용의 가부를 지금 논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왜 질문 드렸냐면 뭐 몇몇 기사에서는 아직까지 경론이 벌어지고 있다라거나 쟁점에 대한 입장 정리들이 다 안 끝났다라는 보도도 있지만 물론 100% 팩트를 담고 있다고는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판단된다, 전해졌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용
기각 이런 큰 방향성은 정해졌고 그 안에서 보충 의견 혹은 뭐 소수 의견 이런 것들을 담는 과정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형사재판이다 하면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두고 의견이 갈릴 수는 있죠. 이 사람 내가 보기엔 안 죽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죽인 것 같아. 뇌물을 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도 뇌물을 의자 위에 올려놨는데 받아갔을 것이다 아니다. 어쨌든 진실은 하나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은 그런 재판이 아니고요. 특히 탄핵재판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과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는 건 명백합니다. 이건 누구도 뭐 부인할 수 없는데 이것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상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겁니다. 근데 재판관들마다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는 기각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나는 뭐 이 정도는 뭐 파면이라고 생각해. 해서 입장이 다 갈릴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의견 수준과 그것이 지향하는 최종 결론이 무엇인지는 서로 맞물립니다. 그래서 그 토론을 해가면서 그 재판관님이 생각하시는 그 수준은 인용이 맞습니다. 아니에요. 재판관님 생각하시는 수준은 기각이 맞아요. 이 정도의 최종 결론을 무엇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조차 거의 다 정리가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토론 과정이 이제 평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저는 알지 못해서 상대는 기각인데 나는 인용이다라고 해서 서로를 설득하는 것. 의견을 그래서 교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재판관의 입장까지도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는 6명을 가져와야 뭐 위헌을 하든 아니면 탄핵 인용을 하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치열하게 설득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평의 과정에서 본인의 최종 결론이 무엇이다는 얘기를 끝까지 잘 안 합니다. 내심의 의사를 비출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한번 말하면 뒤집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자기 의견을 얘기했다는 것은 자기 입장을 계속 방어만 하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설득을 할 것이고요. 지금 단계는 오히려 그 입장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최종 결론이 탄핵 인용으로 파면인지 기각인지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주문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부분이라는 것은 최소 공배서거든요. 재판관들이 나는 거기까지는 합의할 수 있다는 그 이유에 무엇을 넣을지 뭐 조금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법정 의견이라고 하는데요. 법정 의견에 어디까지 넣을지를 두고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 내부가 지금 외부인 출입 통제는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직원들도 층간 이동할 때도 신분증을 다 확인하면서 바로 위층 올라갈 때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보안 엄청 신경 쓰고 있는데 이랬던 경험 있으세요? 이런 걸 본 경험?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요. 2004년도 그때 그 평의의 내용이 뭐 일부 비슷하게 이제 보도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게 무슨 도청이 되는 게 아니냐 해서 내부를 살펴봤는데 내부에선 도청 장치를 찾지 못해서 혹시 무슨 유리창에 전파를 쏴서 하는 거 아니냐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전문 업체를 불러다가 도청 장치를 만들고 뭐 이랬는데요. 사실 그 앞에 뭐 지킨다고 해서 그게 세고 안 세고 이것보다는 결국 사람에 의해서 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재판관들 중에서 가족이 법조인인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렇고 또 연구관 수준에서 셀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지금 거의 정보가 안 나온 것을 보면 그 내부의 재판관이나 연구관들도 보안 의식이 현재 투철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전혀 취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 사법 기자 생활을 꽤 했고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연구관들하고도 좀 아는데 그래서 한번 저도 좀 뭐 알아볼 요량으로 연락을 하면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그냥 말더라고요. 연락을 아직 받으시는군요. 기자가 아닌데도. 카톡의 답이 그냥 그 정도. 원론적으로요. 평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나요? 이게 평의 실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공간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다 9명, 지금 8명이죠. 8명이 모두 참석을 해야만 평의가 시작이 딱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가 빠져도 시작했다가 중간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인가요?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8명이 다 모여야 평의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그림에도 나오지만 그 주심 재판관이 먼저 쟁점 정리를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보고서
그 주심 재판관한테 연구관이 보고를 하면 그 보고서를 주심 재판관이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관들이 평의 토론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건 결정에 나오면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결정문을 보시게 될 텐데 크게 순서는 큰 순서로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의 중요한 가치, 뭐 의회 민주주의나 상권 분립을 위반했느냐, 국민의 신의를 배신했느냐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밑에는 그렇다면 헌법 몇 조를 위반한 것이냐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는 다시 어떠한 팩트들, 어떠한 사실들이 그것에 이른다. 국회에 군인을 보냈다거나 아니면 포고령에 어떤 내용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평의는 반대로 됩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예. 그래서 이제 국회에 들어간 문제나 뭐 끌어내라고 했는지 문제나 뭐 포고령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어느 헌법 조항, 법률을 위반했는지 파악하고 그다음에 최종 결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위반했는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요. 이 밑에서부터 팩트 정리부터 쭉 올라와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도 거의 마쳤을 겁니다. 예. 평의가 치열한 토론 형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순서대로 순번이 정해져 있어서 자신들의 발언을 하고 끝나는 건가요? 그 순번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이제 대법원에서 시작된 관행인데요. 예. 그러니까 재판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의견을 얘기할 때 그 가장 늦게 대법관이 된, 그러니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막내 대법관부터 의견을 얘기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좋은 전통은 아니지만 우리 사법부 특히 법조계에는 이 서열 문화라는 게 있어서 예. 선배가 먼저 얘기하면은 좀 후배들이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고려 때문에 뭐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오는데 그게 재판소에도 똑같이 영향을 줘서요. 재판소에서도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나중에 재판관이 된 사람부터 얘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순번대로 확인하는데 중간중간에 쟁점이 발생했을 때는 자유 토론도 이루어지고요. 그렇습니다.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마지막 단계의 이제 평결 단계고 예. 토론에서는 뭐 선후배가 없죠. 예. 예. 다 똑같은 그 헌법 재판관들이기 때문에요. 예. 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천 원내대표가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몸담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측에서 워낙 많은 문제 제기를 해놔서 그걸 하나하나 정리하고 입장 정리하고 반박할 것은 또 반박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인은 추정한다라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 국민이 이제 헌법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게 되셨는데 예. 지금 그 대통령 측에서는 이 소송 절차를 문제 삼고 있는데요. 그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일반 법원처럼 변론을 매일 여는 곳이 아닙니다. 헌법재판 6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 되는 것은 정당해산, 탄핵심판, 그다음에 권한쟁의 이 3가지입니다. 근데 이 3가지 사건이 매우 드물거든요. 예. 대부분의 헌법재판소 사건은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어떤 공권력의 행위가 위헌인지를 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변론을 안 열어도 됩니다. 가끔 헌법재판소가 사회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뭐 간통죄 사건이라든지 낙태죄 사건이라든지 그런데 가끔 이제 변론을 여는 걸 보셨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선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이유로 해서 이번에 탄핵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헌법재판소법 40조에는 심판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탄핵에서는 다시 형사소송법을 이렇게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판소의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헌법재판의 성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정해서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때의 선례도 이렇다고 설명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탄핵 재판에서의 선례가 많지가 않고 특히나 뭐 검사 탄핵이나 뭐 감사원장 탄핵은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질 않았거든요. 선례라고 해봐야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이 셋이기 때문에 이 선례를 선례를 그렇게 존중할 만한 내지는 확고한 것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이 선례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재판은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각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각하라는 건 절차 미비를 얘기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이 소송 절차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로 화요일, 목요일에 계속 변론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화요일, 목요일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 예상이란 건 중요하지 않지만 제는 개인적으로 그 한덕수 총리 사건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같이 할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하나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제 예상은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늦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에 그 한덕수 총리 먼저 한다고 월요일에 한다고 발표가 났을 때 10시에 하고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날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렇다면은 저는 그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수요일 날 그 이재명 대표 그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날짜와 맞춰서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단심제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물론 이건 탄핵 심판은 아니지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서 헌재가 최근에 판단을 했잖아요. 그 판단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정치권의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지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있나요? 예. 네. 그 애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했던 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임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야당 한 명, 여당 한 명, 그다음에 합의 한 명 하는 게 원래 그 뭐 오래된 그 관행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팩트부터 사실이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1988년에 생겼는데요. 처음에는 3당 체제였습니다.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에서 한 명씩 했습니다. 교섭정당이 셋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씩 하다가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당시 민자당의 의석수가 민주당의 의석수의 2배를 넘었습니다. 2배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2명, 1명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바른미래당이 원내정당이 돼서 3당 체제가 되니까 또 한 명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양당 체제가 되면서 양당의 의석수가 비슷하다 보니까 1.5명씩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한 명하고 한 명을 합의를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이 거의 2배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니까 옛날에 그 민자당 시절의 관행 그 선출 방식을 쭉 가져와서 둘 하나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 애초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한 명에 대해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런 팩트부터 다르고요. 뭐 설령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겠는데 그 본인이 이제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한 행위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선언했는데도 그것을 여전히 행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언제 선고하라는 언제까지 임명하라는 날짜를 정해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헌 행위를 계속 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날짜를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모든 그 국회의 기능, 행정부의 기능을 재판소에 넘기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요. 재판소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재판소의 나라가 돼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하고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현행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라는 민주당 쪽 주장은 일리가 있는 걸까요? 뭐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두고 현행범이다, 체포 가능하다고까지 얘기한 것은 너무 뭐 저로서 뭐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헌법이 그렇게 누구를 체포해서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루하루 이 임명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헌법의 규범력이라는 것 자체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겁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뭐 내가 해석해보고 안 지켜도 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냥 대충 뭉개고 가도 되고 이런 식의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권한대행 문제 지금 짚어주셨고 그 앞에 헌재 오늘도 계란 테러라고 언론에서 표현하는데 계란 투척하는 사건도 벌어졌고 정치권에서도 그 앞에 집결하고 있고 지지자층에서 갈리고 있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헌재를 아예 없애자라는 아주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헌법 연구자로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위대한 국민이고 민주화도 이뤄내고 산업화도 이루어내고 뭐 아주 대단한 국민인 것은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열정적이고 본인의 의견을 아주 적극적으로 밝히기 때문인데요. 왜 헌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헌법이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을 헌법재판소에 선출되지 않은 9명이 없앱니다. 위헌으로. 예. 간통죄도 그랬고요. 또 헌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선출되지 않은 재판관 9명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예. 이것은 왜 그러냐면 국민의 민주주의적인 의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될 헌법 가치를 역시 민주주의와 조화시켜서 같이 운용해야만 우리가 뭐 독일의 과거에 불행한 그런 역사를 민주주의에서 나치가 등장하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헌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 헌법이 왜 존재하는지, 민주주의와 함께 헌법주의가 왜 중요한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주에 나오겠죠? 다음 주를 지나면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말씀 잘 들었고요.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이었습니다. 알레그라와 함께라면 재채기를 멈출 수 있어요. 졸릴 걱정도 덜하죠. 효과는 빠르게, 졸음 걱정은 가볍게. 알레르기엔 알레그라. 디즈니 백설공주 극장에서 만나요. 비렉스 트리플 체어. 이것은 일의 몰입을 높여주는 워크 체어. 가장 편안한 자세로 쉬게 해주는 릴렉스 체어. 강력한 안마로 목과 어깨의 피로를 풀어주는 마사지 체어. 세 가지 능력을 하나의 의자에. 코웨이 비렉스. 당신이 숨막히는 코막힘 때문에 넓히고 누르고 비비는 그 25초 동안 저는 이미 오트리비네스 했습니다. 단 25초 만에 작용하여 코막힘 빠르게 해결. 오늘이 트인다. 오트리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20세기 미국의 인권 운동가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 한마디를 자주 썼다고 합니다. 정의가 오랜 시간 동안 실현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부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가 옥중에 쓴 편지엔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다. 그러나 기다리라는 말은 사실상 결코 아니다를 의미할 때가 많았다. 탄핵 심판 선고일이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재판부에겐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따라서 긴 시간이 걸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다만 헌재 앞에선 폭력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고 국론 분열의 끝은 도대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혼란의 상황에서 제때를 놓친다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한마디가 두고두고 회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몸은 아프지, 일은 많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약 테라플루. 사이좋은 부부라도 한 침대는 힘들 수 있죠. 매트리스가 해결해드립니다. 경도 조절 시작. 한 침대에서 좌우 경도를 각각 조절할 수 있으니까 포근함을 좋아하는 아내는 1단계로 푹신하게, 단단함을 좋아하는 남편은 9단계로 탄탄하게. 침대 따로 쓰지 말고 취향에 맞게 맞춤 숙면하세요. 잘 자는 기술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 미스테리. 구강 고민과 작별할 시간. 양치 후에도 입속에 남아있는 유해균이 다양한 구강 문제의 원인이죠. 양치 후 바로 쓰는 리스테린 토탈 케어로 입속 유해균 99.9% 억제 효과, 입냄새부터 구강 케어까지 리스테린 토탈 케어. 네, 오늘 자정 JTBC 시사토론 논쟁이 방송됩니다. 주제는 왜 늦어지나, 그리고 파면이냐 복귀냐입니다. 탄핵소추위원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변호사인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헌법학자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경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5대0 라이브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논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